아마도 처음이려니 싶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당당히 달고 중국 취재길에 오른 것은 분명 처음 있는 일이었다. 9시 홍콩 가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취재팀은 그렇게 출발했다. 한반도보다도 44배나 넓은 땅에 가서 가장 중국적인 것을 보고 확인하고 싶었다. 한중 수교.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까다로웠다. 실로 우연한 상견례였다. 기내 좌석 주머니에서 발견된 인쇄가 조잡한 위생백과 미제 수입 땅콩, 그리고 어디에선가 열렸었던 화학 페스티벌 입장권은 취재팀이 처음으로 만난 중국의 모습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철옹성 같았던 대국의 기내 흔적은 묘한 아이러니를 남겼다.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혁을 꿈꾸는 것일까? 중국으로 가는 길, 취재팀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인치 못한 기대와 예측뿐이었다. 하남성 정주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떨어지고도 한참 후였다. 그러나 내륙도시인 정주의 거리는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네온이 현란했다. 거리의 한 상점엔 포르노 잡지가 거리낌 없이 진열돼 있었고, 홍콩 가요계에서 최정상을 지키고 있다는 가요가 사회주의 국가의 밤거리를 취한 듯 나른하게 거닐고 있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죽의 장막에 가려진 대국도 잠자는 사자도 아니었다. 하남성의 정주시는 황하 중류의 마지막 지역이며 동서의 길이 합쳐지는 교통의 중심지다. 황하 문명의 발원지이며 가장 최근에 개방된 신도시. 그것이 우리가 이 지역을 취재 대상으로 선택한 동기가 된다. 정주역 아침 광장은 타지인들을 상대로 관광용 안내 책자를 파는 장사치들로 부산했다. 안내 책자의 내용은 찬란했다. 중원은 모든 문명의 뿌리이며 혼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단호하게 소개했다. 이곳 사람들의 그 거침없는 중화 사상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일까? 중화는 황하 유역에 거주하는 한족과 그 한족이 생활하는 중원 일대를 말한다. 아니, 중화의 의미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대단히 발전적이다. 지리적으로 중앙이며 정치적으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중초요, 철학적 의미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그것이 바로 중화였다. 인민공원에서 만난 중화의 한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하남성이 자랑하는 전통극이 공짜로 펼쳐지고 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대 전통극이 있다. 하남성에 남겨진 전통극 예극도 그 중에 하나이며 그것을 귀히 여기는 노인들이 매일 이곳에 나와 예극 속에 나오는 노래를 부른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랑할 만큼 예극이 좋아서였다. 황하 유람군은 정주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다. 그곳에서 탈 수 있는 유람선은 수륙 양용 보트. 세련미는 없지만 유람선은 늘 10,000원이다. 이 지역 강물에 섞인 토사량은 37%. 눈앞이 온통 누런색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너무 찬란해서 눈이 부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황하는 모든 것들을 진흙탕 속으로 쳐박았다. 인근에 있는 산들도 황하의 사나운 물살에 깎여 내려가 그 자태를 허물어뜨렸다. 그러나 황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동굴집을 만들어 지리적 악조건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유람선의 목적지는 선착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강 한가운데다. 그곳에 사람들을 내려놓고 한 발 먼저 와 관광을 끝낸 사람들을 싣고 또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간다. 황하가 실어 나른 거대한 토사는 이처럼 강 중간에 쌓여 새로운 평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흙들은 더없이 훌륭한 농토로 변했고 더 나아가 황하 문명을 탄생시켰다. 그 진흙탕 물 속에 그물을 들여놓고 있던 어부는 관광객들의 성화에 몹시 성가셔 했다. 어부는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이내 뱃머리를 돌렸다. 관광객은 황하의 잉어를 사고 싶었다. 중국에서 황하의 잉어는 그만큼 유명하다. 관광객의 희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러나 잉어 대신 황하의 메기도 괜찮은 듯 흥정은 쉽게 이루어졌다. 황하를 떠날지라도 메기에겐 황하의 진흙탕 물이 필요하다. 늙은 어부는 그것까지 챙기고 나서야 메기값을 받는다.
한 마리에 4원을 불렀으나 관광객은 5원을 쳐주며 거스름돈까지 사양한다. 아, 지금 이거 지금. 어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취재팀은 그에게 흘러간 황하의 옛 얘기를 굳이 묻진 않았다. 유람선 선착장 옆은 무수한 비석들과 돌 깨는 소리로 어지럽다. 황하를 찾아온 사람들은 황하에서 받은 느낌들을 글로 남겼고 석공은 돈을 받고 그 글들을 비석에 새겨 넣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그것들을 강가에 세워둘 예정이라고도 했다. 가장 중국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혼을 황하 곁에 세워두려는 뜻이다. 총 5,464km인 황하는 그 지류만 하더라도 43개에 달한다. 중원의 사람들은 그 장대한 강줄기를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 협곡을 휘감는 황하의 소용돌이를 용이라 생각하며 그 물결이 실어다준 흙더미 위에서 중화 사상이 싹 텄다고 믿는다. 在5亿7千万年前至19亿年震旦纪期间，中国境内绝大部分是海的情况下，就出现了大片的淮阳古路。淮阳在古时曾被称作晚秋和陈，我国各家史书大多是从太昊伏羲氏都晚秋、炎帝神农都陈写起的，也不知从何人何代开始，论古到今，说到开天辟地，必讲三皇五帝。 개천 입구. 중국인들은 태호가 천지창조를 했으며 그가 바로 인류의 시조라고 생각한다. 태호를 찬양하는 중국인들의 축제는 음력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태호릉에서 계속된다. 일명 묘회라고 불리는 이 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가장 중국적으로 치루어진다. 묘회에서 보여지는 전통 춤들은 옛 무덤의 벽화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그렇게 한바탕 흥을 돋군 사람들은 이내 자손꿀을 찾는다. 자손꿀에 손가락을 넣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을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이돈을 태우며 한 해 동안의 재물운도 간곡히 기원한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장도 지극히 중국적이다. 진흙으로 만든 니니꺼우라는 인형들은 대부분 가축이거나 상상의 동물들이다. 이 인형을 몸에 지니면 신의 가호가 따른다는 믿음도 태호릉에서는 가능하다. 우리가 단군을 모시듯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 황제가 태어난 헌원고리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염황 자손 불망시조. 염황 자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 맹세를 머리에 이고 황제는 오늘도 찾아온 자손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한다. 기원 3000년 전 부보라는 여인이 번개치는 것을 보고 임신 2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황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났고 황제는 수많은 동물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평화를 되찾은 황제는 방직 기술을 비롯해서 수많은 물건들을 발명했고 곤륜산에 도시를 건설해 백성들의 섬김을 받았다. 더 나아가 중국 민족을 결속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동물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용이었다. 황제릉 입구에 쌓여있는 이 흙더미는 황제가 태어난 언덕에서 파온 흙이라고 했다. 증명할 수 없는 그 흙들을 역사에 편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신화 만들기는 좀 더 구체적이다. 산 하나를 다듬어서 그 꼭대기에 황제상을 세울 예정이라고 그들은 자랑했다. 황공한 마음으로 황제릉을 찾아온 일반인들의 믿음도 다를 바 없다. 您就是说这个承认就是皇帝的，就是说这存在嘛？ 청년. 황제는 지금 그 본인 가슴 속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皇帝就是在您的心目中就是占有什么样的位置呢？ 也挺到那个位置，他也干出一番挺好的事业来吧。我认为皇帝呢，他是怎么说呢？就是在我们心中嘛，他是我们的就是开祖了。这样认为。 노래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您是否能给唱一下？ 아시면 같이 한번. 要不然 같이. 중국인이라면 다 부를 줄 안다는 노래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远的东方有一条河，它的名字就叫黄河。黑眼睛，黑头发，黄皮肤，永永远远是龙的传人。 중국 신화의 특징은 신화와 역사가 함께 달리다가 어느 순간 한데 뒤엉켜 실제가 된다는 점이다. 용의 전승자라는 노래도 그렇게 탄생된 노래일 것이다. 개봉도 그런 곳이었다. 산협감에서 만난 여러 동물들은 찾는 이들에게 행운을 기약하기도 했다. 길조로 상징되는 동물들 중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황제가 만들었다는 용이다. 그 생김새는 뱀의 모양이나 사슴의 발에 개의 발톱을 가졌고 몸뚱이에서는 말의 털이 휘날렸다. 또한 물고기의 비늘과 수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용이라 했다. 용, 그것은 곧 신이었으며 절대 신분인 왕을 상징했다. 역대 7왕조의 도읍지였던 개봉은 송시대 때 그 번영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그 영화도 황하의 범람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밀어닥친 황하의 범람으로 개봉의 역사는 지하 6m 아래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후손들은 안타까웠다. 그래서 모형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에 송시대 때의 거리를 재현했다. 신화를 재현했던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결국 역사의 재현으로 그 맥을 이었다. 도자기로 만들었으나 철빛이 난다고 해서 철탑이라 이름 지어진 이 유물의 높이는 56m나 된다. 중국에서는 제1탑으로 손꼽히는 철탑도 황하의 범람으로 탑신은 땅속에 박혀 있다. 삼국사 내에 있는 팔각전도 땅속에서 1m 70cm나 끌어올렸다.
손과 눈이 각각 1000개라 해서 천수천안불인 이 불상도 그때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업적으로 화학상을 수상했다. 찬란한 역사와 황하와의 싸움, 개봉은 그런 흔적들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문명을 탄생시킨 황하는 2년에 한 번씩 재앙도 주었다.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를 원했다. 그런 와중에 용을 타고 분연히 나타나 홍수와 싸운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왕이다. 우왕은 하왕조의 창시자로 추측된다. 그는 하늘의 명을 받은 왕,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모셨다. 황하의 범람으로 삶이 괴로웠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종교로 귀화했다. 재앙으로 삶이 처절해질 때마다 그들은 저마다의 소원으로 신에게 참배를 드렸다. 사람들은 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더 많은 신들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중앙묘에 모셔진 온갖 신들은 그런 바람들로 탄생된 신들이다. 개봉의 밤거리는 그 밤의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충만했다. 인민극장 앞은 더욱 그랬다. 오늘은 중국 5대 서커스단 중 하나인 개봉 서커스단의 공연 무대였다. 공연 시작 10분 전 객석은 이미 빼곡했다. 1년 동안의 변화는 적으나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면 그 변화는 크다. 인민극장에서도 그들은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 개봉 서커스단의 기회에도 변화의 조짐은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서커스단의 무대 의상은 한결같이 황금색과 붉은색이다. 황금색과 붉은색은 고대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색상이다. 그들은 그 두 가지 색상으로 중화의 자부심을 고집했다. 안양은 고대 문명의 이끼가 서려 있는 땅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5대주의 친구를 사귀자라는 슬로건 아래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단결과 우위 그리고 전진을 외치며 개방의 문턱을 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은 백화점 진열장 안에서도 완강했다. 안양 시내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달려가면 은허박물관에 닿는다. 정문은 한자인 문문자를 본떠 만든 것이다. 문은 곧 역사였고 그 역사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중국 고대 왕조였던 은시대와 만난다. 궁전은 지난 1987년에 복원됐다.
사계 권위자들의 검증과 상상을 통해서 은왕조는 다시 일어선 것이다. 은시대의 수도였던 은허유적지는 1928년 이래 몇 번의 대규모 발굴 작업이 있었다. 이를 통해 문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은나라의 존재는 실제 왕조로 증명됐다. 그리고 그 지하왕국의 시가지가 드러날 때마다 그 당시 권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밝혀지고 있다.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청동기다. 발굴된 유물의 종류와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무게가 870근이나 나가는 거대한 것도 있다. 그것은 곧 당시의 권력과 부가 한 곳에 집중됐음을 시사한다. 동을 재련하려면 채굴과 운반을 할 수 있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을 터다. 권력과 부의 결탁은 더 큰 권력을 위해 무력을 탄생시켰다. 유물 중에 전쟁용 무기는 많아도 청동제 농기구가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무기와 함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제기들이다. 고대 중국에 있어 제기의 종류가 이처럼 복잡하고 많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재리의 의식이 매우 까다로웠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권력을 쥐인 사람은 재리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유지하려 애썼다.殷商时代这个青铜器啊，主要是主祭祀用具跟那个兵器，反正总之这个青铜器啊都掌握在贵族手里的。他们这个利用这些青铜器呢，就是来这个反映他的身份吧，反映他的身份。另外也是用像譬如他制造很多兵器啊，为了镇压奴隶的反抗。 청동 유물에는 실제 동물과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고대 중국의 제사에서 동물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동물들은 모두 하늘의 신령과 땅 위의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하늘과 땅을 오갔던 사방사자는 신체의 일부가 동물이거나 귀나 다리에 뱀을 감은 채 용을 타고 있다. 이처럼 사방사자는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 하늘과 땅을 오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 사이에 새겨진 사람의 문양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동물들의 도움으로 신과 사람 사이를 왕래하며 하늘의 뜻을 전한 자는 무당이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동시에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었다. 무당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해서 백성 위에 군림할 수가 있었다. 은허 유적지에서 발견된 갑골 유물들은 당시 점친 흔적들이다. 무당들은 준비해둔 동물의 뼈나 거북의 배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곳을 불에 태웠다. 그리고 그 균열을 보고 기흉을 판단했으며 그 옆에 점친 결과를 문자로 기록했다.甲骨文呢，就是在殷商时代
皇宫里边用于占卜各种活动，通过用龟甲兽骨把这个占卜的结果刻在这龟甲兽骨上，形成一种文字，这叫简称甲骨文。它用的材料呢，就是一个是龟甲，一个是牛的肩胛骨。这个占卜的内容非常广泛，包括这个战争啊，国王狩猎啊，农业的收成啊，还甚至这个包括妇女生育啊等等，内容非常广泛。지금까지 발굴된 기록의 종류는 총 21가지 정도. 거기엔 고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문자로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무당들은 왜 점친 결과들을 문자로 남겼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무당들은 기록을 통해 조상의 지혜와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예언 능력을 얻었다. 예언 능력의 독점, 그것은 바로 권력의 독점이었다. 한자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됐다. (1987년에) 발굴된 이 유물은 권력을 향한 지배 계급의 욕망이 얼마나 무모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권력을 짓밟고 올라서는 상대는 아무도 존재해서는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들을 마차에 태워 전쟁터로 내몰았다. BC 1500년경에 있었던 일이었다. 한 지배계급의 묘에서 발굴된 부장품들이다. 있는 자들의 묘에서는 2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된 적도 있다. 죽은 자의 생전의 사치와 그가 영유했던 부의 찬란함이 부장품들을 통해서 역력히 드러난다. 힘으로 뭉쳐진 권력은 하층민들에게 죽음을 요구했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100여 명의 노예들을 무덤 속까지 끌고 갔다. 이른바 순장제도였다. 권력 독점의 흔적은 정주에 있는 옛 성터에서도 발견됐다. 그러나 10년 새도 없고 열흘 붉은 꽃은 없는 법. 무차별로 가해졌던 권력은 속절없이 땅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파란한 옛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 안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정주시 한복판에는 은시대 것을 그대로 본떠 만든 상정이 하나 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왜 복원해 두었을까? 중국인들은 복원 작업을 통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옛 역사엔 절대 권력의 착취만 있었을 뿐.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주인된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중국 중부지방에 쏟아져 내린 폭우는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삶의 터전을 옮겼다. 전쟁과 황하 범람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희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모든 재해로부터 살아남았다고 해서 융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융민들이 아직도 동굴집에 살고 있다. 아 구정날 뭐 무슨 복 받으시려고? 아 여기도 있구나. 권력 유지를 위한 전쟁과 모든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의 가호가 필요했다. 황금신에겐 재물을, 대문신에게는 복을 빌었고 질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해 그들은 집안 곳곳에 수명장수신을 모셔놓고 머리를 조아렸다. 선생님, 네? 이게 뭐냐고 이게 뭐 남극수삼. 무슨 얘기예요? 장수한다는. 아 장수에 대한 그 오래 사신다는 그거군요. 수삼. 내가 침실이시고. 집안 곳곳에는 하루 일하고 한 푼 벌어서 그날 그날을 살아야 했던 융민들의 지혜가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씨앗만은 잃지 않으려는 융민들의 생각이 바구니 속에 앉아있기도 했다. 개 이름이 뭐예요? 这小狗给起了名字没有？ 啊 개 이름. 啊，有没有？有没有？有没有名字？没有名字。 이름을 안 지어서. 이름 안 지었어요? 아. 동굴 생활이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冬天暖和嘛，夏天凉快。 겨울에는 더없이 살기 좋은 집. 주인 안악은 자랑할 게 또 있다고 취재팀을 이끌었다. 재봉틀은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다. 중국 거네요? 네. 미싱이 뭐 큰 재산인가요? 은나라 이래 역대 왕릉이 모여있는 망산은 한마디로 말해 거대한 무덤산이다. 소주에서 태어나 북망산에 묻히고 싶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묻히는 일은 더없는 영광이 됐다. 죽은 후에도 누리고 싶은 영화. 그 허황된 욕망을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은 차고 날카롭다. 这周围有多少坟墓呢？那是个受不了，多少坟墓啊？这家那呀，这是受不了，这多少咱受不了。为啥都把坟头呢就都埋到这儿呢？哎呀，那是啥都说这是地气好，你那哪国也那老封建的地气好。 노인의 말은 쉽게 증명됐다. 취재팀은 어렵지 않게 새로 올려진 2개의 봉분을 발견했다. 무덤에는 비석 대신 나뭇가지에 돌이 매달려 있었다. 가난하지만 시신을 망산에 묻고 싶었던 사람들의 경황 없음이 애처롭게 보였다. 그러나 서민들도 망산에 묻히고 싶은 희망은 있었을 것이다. 낙양은 망산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 옛날 9왕조의 수도였으며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고도의 땅 낙양.
그러나 그 찬란한 영화도 땅속에 묻혀버렸고 지금은 21개의 묘를 재현한 고묘 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만날 뿐이다. 한나라 시대 때 어느 부호의 묘다. 벽화에서 느낄 수 있듯이 비단옷에 휩싸인 고관대작의 나들이는 지극히 사치스럽다. 황공한 모습으로 뒤를 따르는 신하들과 170여 필의 말들이 당시 부귀 영화의 현주소를 시사해준다. 당나라 부호의 묘도 예외는 아니다. 잿물에 따라 그 빛이 황, 녹, 남색으로 드러난다는 당나라 최고의 도자기인 당삼채가 그 도도한 영화를 대변했다. 낙양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돈황, 운강과 함께 중국 3대 굴로 손꼽히는 용문 석굴이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불안감은 종교로의 회귀로 이어졌다. 400년 동안 굴착된 용문 석굴도 그렇게 탄생됐다. 용문 석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되는 대불은 귀의 길이만 1.9m이고 전체 높이는 17m나 된다. 용문석굴 연화동엔 고구려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다. 어쩌면 이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교를 들여온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고구려인들의 손 위에는 제기가 올려져 있다. 친선사절단으로 북유에 온 고구려인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모습이다. 이곳에는 신라승이 시주한 불상도 있다. 그러나 신라승조감이라는 글자만 있을 뿐 내부의 불상은 모두 파괴되고 빈자리다. 왜 그 역사의 흔적들은 파괴된 것이었을까? 백마사는 인도의 승려가 백마를 타고 와 불경을 전했다는 중국 최초의 사찰이다. 백마사의 역사는 전쟁과 파괴 그리고 수탈의 중국 역사를 대변한다. 후 한말의 내란을 시작으로 해서 이곳은 수없이 소실되고 재건을 되풀이했다. 백마사의 마지막 순환은 문화 대혁명 때였다. 승려들은 절에서 쫓겨났고 종교 활동은 그 후로부터 14년 후인 80년도에나 가능했다. 그러나 세월로 덮지 못하는 것은 없나 보았다. 백마사 앞 노점상들의 상품 중에는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던 모택동의 사진이 당당하게 나부끼었다. 모든 구습과 문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모택동은 파괴를 통해서만이 창조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문화 대혁명을 통해 기존의 모든 질서들을 파괴했다. 그러나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역사는 오히려 10년 이상 뒷걸음질 쳤을 뿐이다. 파괴의 상처는 잊어버린 듯 취재팀의 안내자였던 중국인 기사에게는 모택동이 여전히 영웅이었다. 송나라 시대의 왕릉인 영정왕릉에도 문화 대혁명의 흔적은 선연했다. 문화 대혁명 이후 중국인들은 산산조각이 난 유물들을 모아서 다시 꿰 맞추기 시작했다. 왕조 문화의 폐단을 보고 그것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였던가를 되짚어보기 위한 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 영정왕릉은 그렇게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았다. 신해 혁명을 주도했던 손문이 꿈꾸던 나라는 민이 주인인 나라였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한 말처럼 이 땅에서의 혁명은 아직도 성공하지 않은 것일까?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거세게 흐르는 세계 조류에 순응하는 자는 번창할 것이요 거스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대륙 땅의 중원 사람들은 스스로를 황제의 자손이며 용의 후예라고 했다. 그들은 장강태하를 이루며 쏟아지는 황하에 기대 살며 5000년 역사를 지켜왔다. 그 두꺼운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누가 황제였으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용이었느냐는 의문은 지극히 무의미했다. 그 세월의 무망 속에서 중원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세우며 변화의 힘을 보여주었다. 보이지 않는 대륙의 힘, 그것은 하나로 뭉친 자부심의 중화 역사였다.